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미리 가계약금을 납입하고도 정식 계약을 포기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일본발 위기의 성수기에도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은 LCC 업계가 4분기 들어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은행과 핀테크 장벽을 허무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으로 금융혁신 무한 경쟁의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글로벌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의 미국, 유럽 특허가 잇따라 만료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을 보시면 경제에 대한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경제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이종근 시장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12월 19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려 있는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기사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16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 부작용에 대한 기사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가계약금 5천만 원 냈는데 대출 막혀 계약 포기, 돈만 날려라는 기사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지난 12, 16 대책이 발표된 이후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미리 가계약금을 납입하고도 정식 계약을 포기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부터 시가 15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은행 점포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본계약이 끝낸 경우에만 예외가 생기는 건지 가계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와 관련해서 전면 대출 금지하는 방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6일 있지 않습니까? 16일. 네. 16일까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계약금이 확인 가능한 상황으로 송금이 완료된 경우에만 예외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가계약 말씀을 드렸는데 가계약 같은 경우는 본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낸 사람들은 가계약금을 그냥 날릴 위기다라고 지금 이 기사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는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시중에서의 피부로 느껴지는 건 가계약은 본계약과 별다르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즉 대법원 판례도 가계약의 경우 양쪽의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고 개별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가계약도 계약이다. 라고 지금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계약을 먼저 해서 매도인에게 이제 송금을 해놨는데 돈을 붙여놨는데 지금 가계약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냥 계약금만 날리는 경우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런 경우가 지금 뭐 오늘 매일경제만이 아니라 많은 신문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가계약을 했더라도 어쨌든 일정 기간 부분 빨리 계약을 성사시킬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특정 날짜를 딱 정해서 발표한 다음 날부터 아예 전면 대출 금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수천만 원을 날릴 그런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어떤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16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17일부터 바로 실행에 들어가니까 많은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일부 뭐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들도 지금 패닉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준공이 완전히 계약이 시작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네. 추가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분담금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주비도 원래 살았던 그런 조합원들 경우 이주비도 필요하고 또 이제 잔금도 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잔금 대출, 이주비 대출, 추가 부담금 대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아직 지금 날짜만 기다리고 이제 그 계약을 성사시켜서 잔금만 치르면 되겠다라는 부푼 마음만 갖고 있을 뿐이었을 텐데 지금 뭐 거의 거리로 나앉게 됐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오늘 매일경제 기사는 한 예를 들어서 개포 주공 4단지 재건축 경우 추가 부담금만 5억 원에 해당되는데 이 5억 원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막아놨다라는 그런 사례를 좀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왜 겨울방학 때 이제 그 취학이라든지 또는 전학 때문에 학부모들이 내년 3월을 앞두고. 그렇죠. 그렇죠. 3월을 앞두고 네. 이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16일 이후에 전면 동결돼 버린 거예요, 시장이. 그리고 또 가계약하신 분들, 네. 이 경우도 역시 가계약하신 분들, 아니 취약이나 전학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정말 부동산 대책이 갑작스럽게 좀 발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연일 많은 언론들에서는 실질적인 효과 여부와 함께 부작용에 관련된 분석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 기사로 또 만나봤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5면에 실려 있는데요. 기사 제목은요. LCC 구조조정 신호탄 적자 하늘길 생존 경쟁 시작됐다입니다. 기사 내용 들여다볼게요. 지난 3분기에 일본발 위기에 성수기에도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은 LCC 업계가 4분기에 들어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일 국내 저비용 항공사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품에 안게 되면서 항공업계 재편이 본격화될 것이다. 뭐 이런 기사와 전망들이 쏟아졌는데요. 지금 저가 항공 시장은 얼마나 업황이 악화된 상황인가요? 그러면? 네, 저비용 항공 시장, 저가 항공 시장이 악화됐다는 거 오늘 내일 일은 아닙니다만, 네. 6개사,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LCC 항공사 6개사의 수송량, 여객 수송량을 봤더니 지난 9월에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수치를 보니까 마이너스 4.9%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것이 일본 노선일 겁니다. 저가항공사는 사실 근거리, 국제 네. 그 노선도 근거리 아니겠습니까? 일본 노선이 사실은 굉장히 수익성이 있었는데 그 반일 시위와 함께 그런 감정들이 올라가면서 7월부터 사실은 절정을 이루어서 7, 8월 그러니까 3분기가 굉장히 그 수익이 악화됐고요. 4분기도 역시 그 기저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수요를 찾으려고 해도 가장 또 그 많이 이 수익성을 낸 홍콩, 그러니까 홍콩이 또 시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홍콩 노선도 보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14회 노선을 7회 노선으로 줄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부 항공사는 아예 한 달간 지금 홍콩 노선을 중단하고기도 했습니다. 사실 홍콩 이외에 다른 동남아 이 항공 노선은 구색 맞추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가항공이기 때문에 그 제대로 값을 못 받고 이렇게 노선을 취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제선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설상가상으로 주력기라고 할 수 있는 저가항공사의 주력기라고 할 수 있는 보잉 737 NG 항공기가 결함을 보였어요. 그래서 일부 그 항공사의 이 기종은 지금 운항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영업 차질을 빚었다. 이런 총체적인 이유가 지금 저가항공사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해 하반기에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가는 노선들이 또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뭐 항공주들 업황 부진과 함께 주가 흐름도 올해 하반기에 많이 부침을 겪었는데요. 전일 그렇다면은 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항공주들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주항공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일 7% 넘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장중에는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7% 넘게 오르며 27,700원에 마감이 됐고요. TA항공과 진에어가 2% 넘는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티웨이홀딩스는 전거래일보다 0.29%
톨은 1,74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조 조정을 겪게 된 LCC 업계가 앞으로는 어떻게 재편이 좀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이 상황은 빅2 대 LCC,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 나머지 저비형항공사 이런 네. 구조였는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하면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대신 아예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의 규모를 키우겠다라고 제주항공이 나선 건데요. 지금 국내선 경우는 뭐 대한항공에 거의 필적할 만한 그런 규모가 돼버렸죠. 그래서 빅3 대 저가항공사 이 구조가 됐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5개사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네. 첫 번째는 에어부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사의 자회사인데 HDC 지주회사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사의 인수를 결정이 되면서 첫 번째 이제 이 대상이 되면서 일단 고민해야 되는 게 에어부산입니다. 증손회사의 경우는 2년 이내에 100% 지분을 다 보유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에어부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매일경제도 이미 오래전에 예상을 해봤었는데 적항공사의 어떤 구조조정과 겹치면서 에어부산의 매각이 좀 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신규 진입이 있죠. 2개사가 이제 새로 적항공사에 이제 뛰어듭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전체 시장이 더 압박을 받으니까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 이외의 나머지 4개사의 경우도 사실은 매각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어떤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구조조정은 조금 더 확산될 것이다라고 기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업의 공급 과잉 우려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꾸준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항공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2부 시장의 특징주를 잡아라 시간에서는 제주항공의 주가 측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CC 업계 구조조정 신호탄과 관련된 기사 저희가 만나봤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교안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0면에 위치한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미군 모든 대북 옵션 테이블에 경고고요. 비건은 돌파구 찾으러 방중입니다. 네,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 미국이 북한의 ICBM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오늘부터 방중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다던 비건이 갑작스럽게 이제 중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의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기사의 핵심이 비건의 행보입니다. 즉, 비건은 지금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 대표거든요. 외교관입니다. 공식 외교관. 공식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하루를 지내고 17일 오후에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네. 그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공식 일정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돌아간다던 비건 대표가 중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거든요. 공식 일정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중국에 간다고 한다면 중일 중국과 조율이 됐다는 거예요. 중국이 조율이 안 됐는데 이런 정도의 외교관이 그냥 중국을 방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중국과 어떤 조율을 했을까? 갑작스러운 조율은 왜 이루어졌을까? 첫 번째 이 분석은 중국이 최근에 러시아하고 북한의 제재를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결의안을 지금 네. 안보리에 제출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러중 이 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대북 관련 공조를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러 공조의 어떤 그 상황이 어떨까, 어디까지 이루어졌나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다라는 게 첫 번째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더 떠나서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ICBM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중국에다 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이걸 보고 있습니다. 네. 비건이 중국에 갑자기 간 건 북한의 입장의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 그런데 네. 비건 같은 경우 판문점에 와라라고 사실 암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북한이 그 공식적으로 나갈 수는 없다. 그러면 비건이 중국에 왔다 갑작스럽게 온 건 혹시나 비공개 접촉, 그러니까 북한이 네. 중국으로 오고 해서 중국 내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그 추측성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외교관이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었다,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좀 새로운 관점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미군은 대북 강경 메시지 수위가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교적인 압박은 또 하나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즉, 군사적인 압박. 군사적인 압박과 외교적인 압박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 네. 사실은 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 국방부 내지는 미군은 지금 계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네. 있는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나 혹은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첫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북한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은 ICBM일 것이다라고 거의 생각을 일치하고 있어요. 즉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꺼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찰스 브라운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중단했던 그 2017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중단했던 대북 군사 옵션, 먼지가 앉은 테이블을 치울 것이다. 먼지를 털어낼 것이다. 즉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중단해왔던 대북 군사 옵션들, 그러니까 뭐 전략 자산의 전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시 꺼낼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즉 대북 군사 이 메시지를 아주 강도를 높이면서, 그러니까 외교 테이블로 나와라라고 하나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표의 방중 소식을 저희가 접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중은 당초 공개된 그의 일정에 없던 계획이었는데요. 과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 당국자들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중국으로 간 건지, 아니면은 북한의 태도 변화 때문인 건지 저희가 방중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네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면의 기사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기사 제목은요. 오픈뱅킹 전면 시행, 금융혁신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은행과 핀테크 장벽을 허무는 오픈뱅킹의 전면 시행으로 금융혁신 무한 경쟁에 본격적인 서막이 오르게 됐습니다. 이 하나의 금융회사 앱에서 다른 금융회사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어제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오픈뱅킹이 뭔지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픈뱅킹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행권만 갖고 있었던, 은행권이 쥐고 꼭 틀어지고 이제 안 공개했던 네. 송금망 결제망입니다. 송금망 결제망이 핀테크로서는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이었거든요. 이 장벽이 이제 완전히 허물어졌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10월부터는 10개사가 시범 운영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18일부터 41개사, 16개 은행사와 31개사 핀테크가 이 은행의 기존의 송금 결제망을 완벽하게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융 서비스들이 이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핀테크사로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라든지 이 핀테크사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 송금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면 18개 은행을 직접 전부 다 찾아가 갖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18개사와 그 결제망을 공유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게 됐고요. 또 수수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수수료가 20분의 1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제 그 무료 송금 서비스도 훨씬 더 확대돼서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은행주와 핀테크 관련주들은 또 시장 안에서 주가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먼저 은행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6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이 대출 규제 조항이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수익성 저하와 함께 주가 흐름이 이틀간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3거래일 만에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우리금융지주가 0.42%, 신한지주가 2%,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2%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KB금융은 3.02% 오른 49,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핀테크 관련주들도 보겠습니다. 네, 전일 시장에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0.46% 올랐고요. 다날이 1%대 상승세를 보여줬네요. 한국전자금융은 4% 넘는 강세를 보이며 7,4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고객들은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네, 고객 입장에서는 네. 이제 계좌가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계좌들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시고 계시죠? 제각기 다 들어가서 맞아요. 앱을 들어가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떠한 은행 또는 어떠한 핀테크사의 앱도 상관없습니다. 그 앱 하나로 다른 은행 거래까지도 전부 다 가능해졌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모든 거래 서비스를 앱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거꾸로 제가 이제 뭐 어떤 수수료를 낸다거나 또는 공과금을 낸다거나 했을 때 앱에 들어가서 각각 다 보내야 돼요. 그게 굉장히 귀찮았는데 네. 이제는 한 번 실행으로써 최대 5개 계좌까지 전부 다 쪼개서 송금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서비스도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네. 진입장벽이 무너지면서 결제망을 공유하면서 더 다른 서비스들도 계속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존 은행들이 여기에 이제 뒤질세라 핀테크에 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고르실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전면 시행이 된 오픈뱅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픈뱅킹이 다양한 금융 혁신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사 20면에 실린 바이오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블록버스터 특허 속속 만료, 수십조 큰장 선다입니다. 기사 내용은요. 내년부터 글로벌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에 미국 그리고 유럽 특허가 잇따라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 바이오 업계는 이를 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허 만료로 앞으로 그렇다면 얼마나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이 가장 또 이 선두에 나서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입니다. 네. 복제약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특허가 끝나면 바로 복제약 시장이 열립니다. 즉 우리나라가 장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이제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리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액수로만 봐도 10년 내 특허 마무리되는 바이오 약 시장만 해도 100조 규모다라고 지금 네. 상상을 할 수가 있고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2018년에 161억 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481억 달러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실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좋은 건 뭐냐면 기존의 오리지널 특허 의약품에 비해서 가격이 50%대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너무 값이 비싸서 주저했던 많은 고객들이 이제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다 뛰어들 수 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바이오주들의 주가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모멘텀으로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헬릭스미스, 종근당 바이오, 그리고 펜젠 등이 주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0.17% 하락했고요. 헬릭스미가 0.83%의 내림세를 보이며 83,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나요? 네,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사실은 바이오 시장,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완료 이전에 이미 출시 준비를 다 완료를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톱, 그러니까 삼성이나 센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번 올해 내로 만료가 되는 4대 의약품들이 있거든요.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뭐 휴미라 같은 경우 전체 매출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스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이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삼성과 센트리온 각각 뭐 내년 상반기 미국 출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미국의 미국 FDA에 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기사부터 바이오 의약품 기사까지 5개 기사로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종건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